상상해보세요. 평화롭던 당신의 일상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뒷마당에 나갔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올라온다면? 처음에는 그냥 쥐나 고양이가 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냄새는 더욱 지독해지고 옷에 배이고 밥맛까지 사라지게 한다면 어떨까요? 더 끔찍한 것은 그 냄새의 정체가 단순한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시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말이죠. 경기도 양평군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아름다운 감나무 아래 묻혀있던 것은 단순한 동물의 사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을 영원히 파괴시킬 잔혹한 진실의 시작이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수사 과정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찾지 못한 증거를 개가 찾아냈고 그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혈연의 끈이 어떻게 복수의 칼날로 바뀔 수 있는지,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산골 마을입니다. 인구 300명 남짓한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내며 큰 사건이라고는 가끔 멧돼지가 내려와 농작물을 해치는 정도였어요. 이 마을 끝자락에 김순덕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7세인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서 30평 남짓한 기와집에서 지내며 작은 텃밭을 가꾸고 살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뒷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냄새가 뭐지? 처음에는 화장실 냄새려니 했습니다. 오래된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하수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은 고기 냄새 같았어요. 아이고, 고양이나 쥐가 죽어서 그런가? 할머니는 집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되었고 특히 감나무 근처에서 더욱 심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창문을 모두 닫고 잤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틈새로 스며들어 잠을 설치게 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냄새는 더욱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철수야, 미안한데 우리 집 뒷마당 좀 봐달라. 무슨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못 살겠다. 박철수 씨는 할머니와 이웃으로 20년 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53세의 그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지냈어요. 어머님,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쪽에서 특히 심하게 나더라고. 박철수 씨는 삽을 들고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정말로 심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감나무 아래 땅이 다른 곳과 달리 약간 패여 있었습니다. 여기 땅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박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삽질을 하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타났어요.
비닐봉지에서는 더욱 강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여기다 뭘 묻었을까요? 더 파보니 비닐봉지 안에는 무언가 큰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냄새가 더욱 강해지자 박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한데? 이 냄새가 그냥 동물 냄새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박철수 씨는 더 이상 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심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마을을 지키는 진돗개 복돌이가 달려왔습니다. 복돌이는 3년 전 마을에 떠돌이 개로 왔다가 할머니가 걷어서 키우게 된 개였어요. 순백색의 아름다운 털을 가진 진돗개 복돌이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복돌이는 감나무 주변에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복돌아, 왜 그래?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복돌이는 감나무 주변을 계속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파려고 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땅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걔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철수 씨는 복돌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돗개는 후각이 특히 뛰어나기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복돌이가 사람이 모르는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돌이는 감나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더 돌아다니며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감나무에서 약 10m 떨어진 곳, 작은 텃밭 모서리에서 복돌이가 또다시 낑낑거리며 땅을 파려고 했습니다. 저기도 뭔가 있나? 박철수 씨가 복돌이가 반응하는 그 자리를 살펴보니 여기도 땅이 평소와 달리 약간 패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파서 다시 덮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가 이상하게 구네.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도 복돌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돌이는 보통 조용히 마당 한쪽에서 쉬거나 할머니 곁에서 얌전히 있었거든요. 박철수 씨는 복돌이가 반응하는 두 번째 장소도 조심스럽게 파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 삽질하니 여기서도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크기가 훨씬 작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비닐봉지네요. 누가 여기다 뭘 묻은 거죠? 두 곳에서 모두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자 박철수 씨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냄새가 너무 심하고 복돌이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 네. 이상해요. 냄새도 그렇고 복돌이 반응도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철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사람 시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수사팀과 감식팀도 함께 출동하기로 했어요. 1시간 후 양평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것은 베테랑 형사 김대호 경이었어요. 25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현장 보존하고 감식팀 연락해. 그리고 주변 반경 200m 수색 준비해. 김대호 경위는 현장을 살펴보며 복돌이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 능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개가 두 곳 다 찾아낸 거라고 하셨죠. 네, 복돌이가 계속 그 자리에서 짖고 땅을 파려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진돗개 후각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아마 이 개가 우리보다 먼저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것 같네요. 감식팀이 도착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나온 것은 여러 겹의 검은 비닐봉지로 쌓인 큰 덩어리였어요. 이건 사람이네요. 감식팀장의 말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비닐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심하게 부패된 젊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복돌이가 찾아낸 두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잘린 손가락 두 개가 발견되었어요.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범행이다. 김대호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감식팀은 현장에서 여러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이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이 잘린 손가락 두 개, 지문 제거 목적으로 추정. 3. 은색 지포 라이터, 뒷면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새겨짐. 4.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부품들, 파손된 상태. 5. 찢어진 지갑 조각. 라이터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 피해자가 민석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네요. 하지만 확실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잘려 있어 지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외손자 민석이가 집에 왔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외손자분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었나요? 그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는 민석이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던 날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형,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나 사촌 형제가 아닐까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치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정말로 김민석, 28세이었어요. 민석은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가 최근 고향으로 내려와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서울에서 성실히 일하며 창업 자금을 모았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젊은 나이에. 김대호 경위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말이죠. 수사팀은 민석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분석 결과 민석의 휴대폰은 한 달 전부터 신호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마을 이장 박영수 씨, 62세의 증언이 특히 중요했어요.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보인 날 저녁에 누군가와 만났어요. 키가 큰 남자였는데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의 특징을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키가 180cm 정도 되고 머리를 짧게 깎았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꽤 컸어요.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미경 씨, 49세였어요. 그날 밤 늦게 편의점 정리하고 있는데
민석이와 다른 남자가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다퉜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돈이라는 말이 자주 들렸어요. 그리고 형은 맨날 이런 식이야라고 민석이가 화내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석이보다 키가 컸고 나이도 더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정미경 씨는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사팀은 민석의 가족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에게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고 어머니 쪽으로는 사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우, 30세라는 사촌형이었어요. 정우는 민석보다 2살 많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정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김대호 경위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어려서부터 좀 삐뚤어진 구석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중학교 때부터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작년에 다시 내려왔는데 요즘 뭘 하고 사는지. 할머니의 말로는 정우가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석과는 어릴 때부터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팀이 정우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도박으로 빚을 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죠. 동기는 충분해 보이네요. 반면 민석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어요. 가족들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차이가 있었다면 정우가 민석에게 질투심을 가질 만하네요. 며칠 후 편의점 사장 정미경 씨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생각났어요. 그날 밤 민석이와 다툰 남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인가요? 이정우예요. 민석이 사촌형이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편의점에서 담배 사가면서 민석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용의자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정우, 민석의 사촌형이자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자였어요. 수사팀은 즉시 이정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그가 살던 원룸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놈이 이미 도망쳤구나.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의 지인들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복돌이가 수사에 도움을 줬습니다. 복돌이를 데리고 정우의 원룸 주변을 수색하던 중 걔가 한 곳에서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복돌이가 또 뭔가 찾아낸 것 같은데요. 복돌이가 반응한 곳은 원룸 건물 뒤편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곳을 뒤져보니 태운 옷가지와 신발이 나왔어요. 이거 완전히 태워버리려고 했네요. 감식 결과 옷가지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는 할머니 집 뒷마당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네요.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정우가 할머니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며칠 후에는 큰 가방을 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이제 정우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서네요. 문제는 어디로 도망갔느냐죠. 수사팀은 전국에 정우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모두 조사해 행방을 추적했어요. 일주일 후 부산에서 정우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가명으로 모텔에 투숙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이정우, 당신을 김민석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거 당시 정우는 민석의 휴대폰과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양평경찰서로 이송된 정우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안 죽였어요. 그날 만나기는 했지만.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까지,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대호 경위는 정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부인할 거야. 복도리까지 내가 증거 인멸하려던 곳을 찾아냈어. 복도리가 뭘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태운 옷까지. 거기서 민석이 피가 나왔어.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개 한 마리가 모든 걸 망쳐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정우가 드디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자백이 나오니 모두 긴장했어요. 왜 민석이를 죽였어?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할머니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창업 자금을 모았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죠. 정우는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민석이는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빚이 있는지 말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민석은 정우의 빚 규모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도박을 끊으라고 설득했어요. 형,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도박 끊고 제대로 된 일 찾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다시 찾아가서 간청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우를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민석이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은 왜 맨날 이런 식이에요? 왜 혼자만 잘난 척해요? 라고 했죠. 두 사람은 할머니 집 뒷마당에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이웃들도 들을 정도였어요. 민석이가 형,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요. 할머니 깨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그때 정말 미쳤나 봐요. 정우는 근처에 있던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한 번만 때릴 생각이었는데 민석이가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민석은 즉사했습니다. 정우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집안에서 비닐봉지랑 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묻었죠. 하지만 정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더 잔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민석이 손가락을 잘랐어요. 지문 때문에 신원이 확인될까 봐서요. 이는 계획적이고 냉혹한 판단이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했어요. 그리고 민석이 지갑이랑 휴대폰도 가져왔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정우는 민석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신 휴대폰과 시계는 중고품 매장에 팔았어요. 정우의 자백 소식이 전해지자 양쪽 가족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김순덕 할머니는 두 손자를 동시에 잃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는 연일 오열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민석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그 아들을 죽인 게 조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우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밥 먹었는데, 민석이랑 형제처럼 지냈는데, 반대로 정우의 부모는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실수였을 거예요. 삼성리 마을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큰 사건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정우 녀석이 어릴 때부터 좀 삐뚤어진 건 알았지만 설마 사람을 죽일 줄은.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자주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 사건에서 복돌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복돌이가 아니었다면 범인을 잡기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진돗개의 후각은 정말 대단해요. 사람이 찾지 못한 증거를 다 찾아냈으니까요. 김대호 경위도 복돌이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매장지, 그리고 범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곳까지 모두 복돌이가 찾아냈어요. 복돌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표창장도 받았고 언론에서도 수사견 복돌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우수한 품종입니다. 특히 후각이 뛰어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민감합니다. 특히 시신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는 개들이 매우 잘 감지할 수 있어요. 복돌이는 단순히 냄새만 맡은 게 아니라 할머니를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본능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후 이정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시체 유기죄, 시체 손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정우의 변호사는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압박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어요. 법정에서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민석아, 정말 미안해. 형이 미쳤나 봐.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머니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고 가족들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거예요. 재판부는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고 범행 후에는 시신을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우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면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60세가 가까운 나이였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석의 영정사진을 방에 모시고 매일 차례를 지내며 지내고 있어요. 감나무는 베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꽃밭을 만들어 민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민석아,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할머니는 매일 민석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돌이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복돌이는 사건 이후 더욱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보다 더 기민해졌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기도 해요. 복돌이가 할머니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가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민석의 영정 앞에서 울고 있으면 복돌이도 옆에서 낑낑거리며 슬퍼하는 것 같아요. 삼성리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더욱 챙기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마을 이장은 정기적으로 마을 회의를 열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 같은 개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민석의 부모님은 아직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민석의 생일 같은 날에는 더욱 힘들어해요. 민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카페도 열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정우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양쪽 가족 모두 평생 이 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도박의 위험성입니다. 정우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었어요.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중독입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정우와 민석이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관계였다면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화해시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 거죠. 셋째, 주변의 관심과 도움의 필요성입니다. 정우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족이나 주변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지만 치료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넷째, 동물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진돗개 복돌이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만약 복돌이가 없었다면 범인을 찾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뛰어난 감각과 능력을 더 인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확산, 경제적 양극화, 가족 관계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진돗개 복돌이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수사에 도움을 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복돌이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했고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기술보다 동물의 본능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복돌이는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며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마을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제 81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서 복돌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있어요. 감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꾸는 이 꽃밭은 민석을 추모하는 공간이자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와 함께 꽃밭을 거닐고 저녁이면 민석의 영정 앞에 함께 앉아 있어요. 마치 민석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정우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참회의 시간을 갖고 출소 후에는 민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투와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으로 가족을 대한다면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돗개 복돌이처럼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으려 해도 정의의 손은 결국 그것을 파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돌이 같은 작은 영웅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죠. 이상으로 진돗개가 발견한 비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의 작은 존재들, 특히 동물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